소비자와 시장조사는 자료 수집 조사를 통해서 가설을 생성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컨셉 테스트, 제품 사용 테스트, 시장 테스트와 사전 시장 테스트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신제품의 판매 예측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첫 설계 단계에서 예측자들은 시장에서 제품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제품의 출시보다 더 일찍 예측을 시작합니다. 아이디어와 제품 컨셉 선정, 컨셉 테스트, 사전 테스트, 시장 테스트와 출시 등 제품 개발 단계에서 각각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컨셉 테스트는 소비자가 신제품에 반응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소비자와 시장조사법에는 제품 컨셉 테스트, 사전 테스트 시장 모델, 구매 의도 예측, 선호 서열 분석이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에서 사전 테스트 시장 평가를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을 신제품에 노출하고 모형 산점에서 모의 실험하고 제품 구매 의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단계는 테스트 시장 평가가 되겠죠. 회사는 통제된 환경에 제품을 출시하고 전국 시장에 대한 결과를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 출시는 지역적, 전국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품 컨셉 테스트는 제품이 기존 제품 범주에 속한다면 모든 종류의 제품에 적절하지만 제품 확산이 구전과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충성도를 측정할 때, 소매 판촉이 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나 혁신적인 비약일 때에는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는 종종 단기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시장 판매 예측은 연간 단위로 예측을 합니다. 사전 테스트, 시장 모델은 기대가 있는 자주 구매되는 소비재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제품군이 새로운 것이거나 제품 범주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이 모델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델은 가장 성공적인 방안을 확인하고 가장 실패하는 방어를 제거하는 데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의 위험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제품을 개선하는, 실행할 수 있는 관리적 진단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테스트 시장 분석 결과가 제품이 실패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타나면 제품 개발을 미리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따라서 제품의 실패 가능성이나 진행과 중지의 진단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 사전 테스트 시장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사 비용은 수행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점이 되죠. 사전 테스트 시장 조사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의도 조사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가 있죠. 잠재적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얼마나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매 의도 예측은 제품 컨셉 보드를 제시하고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7점 척도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의도 설문 문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매 의도 설문 문항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를 자동적으로 문서로 표현해주는 대화 자동 문서 편집기 오토라이트를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회사가 자동 문서 편집기 오토라이터를 신제품으로 개발한다고 가정한 경우가 되겠죠. 5점 척도이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보기가 5개가 되겠죠. 1번은 나는 오토라이터를 전혀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에서 5번은 나는 오토라이터를 확실히 구매할 것이다. 만일 2번의 보기를 선택했다면 2점이 되겠고 4번의 보기를 선택했다면 4점이 되겠습니다. 오토라이터의 구매 의도를 100명에게 조사한 결과가 표 7-3처럼 응답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각 경우에 어떠한
컨셉안이 우수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컨셉안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많이 있죠. 컨셉안을 선정할 때 구매 의도나 특정 문항으로만 선정하면 안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5점 척도이며 점수는 구매 의도, 설문 문항의 척도와 응답자 수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컨셉 A안이 더 우수하다. 확실한 구매는 5번 문항의 응답 점수가 되겠습니다. 보기 5번은 확실히 구매할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체크하겠죠. 확실한 구매는 컨셉 A가 33명, 165점이 되겠고, 컨셉 B가 30명, 150점으로 컨셉 A가 더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구매는 컨셉 A안이 우수하지만 컨셉 B안이 더 우수한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구매 의향이 되겠습니다. 구매 의향 중에 4번 문항과 5번 문항을 선택한 사람들,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 4번과 5번 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 두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합한 점수로 비교하면 컨셉 A가 53명, 245점이 되겠고, 컨셉 B가 60명, 270점으로 컨셉 B가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의향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구매 거부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컨셉 B안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구매 거부는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되겠죠. 두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합한 점수로 비교하면 컨셉 A가 32명 49점, 컨셉 B가 29명 45점으로 컨셉 B가 더 우수하죠. 즉 구매 거부가 적은 안이 바로 컨셉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컨셉 B안이 구매 거부가 컨셉 A보다 적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구매 의도는 1번 문항과 5번 문항 전체 응답자 점수의 평균으로 컨셉안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컨셉 A가 100명에 3.39점, 컨셉 B가 100명에 3.48점으로 평균 점수가 경미한 차이지만 컨셉 B안이 더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더 우수한 평가안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컨셉 A안과 컨셉 B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서열 분석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서열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선호도는 제품의 각 속성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제시된 브랜드에 대한 선호 순서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 범주의 제품을 제시하고 선호하는 제품을 묻는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다음 브랜드 A, B, C, D, E 5가지 제품을 좋아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1위, 가장 싫어하는 브랜드는 5위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보기 브랜드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D, 브랜드 E 이렇게 해서 각 브랜드별 선호 서열을 조사할 수가 있겠죠. 정량 기법은 주로 역사적 수요 자료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의 전제는 예측을 위해서 사용되는 패턴이 미래에도 일정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고 역사적 수요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량적 방법은 수요 추정을 제공하지만 과거는 언제나 미래의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정량적 방법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 자료는 수치 자료 형태로 계량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역사적 자료 패턴의 어떤 측면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즉, 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과거 자료가 수적인 계량적 자료가 되겠고, 그 과거의 일정한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정량적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기법은 미래 예측을 창조하기 위해 독립변수에 대한 역사적 수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수의 전환점을 예측할 수 있으나 매우 복잡한 예측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역사적 수요 정보를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인 시계열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프나 공식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구성이 됩니다. 역사적 자료는 가장 정확한 예측에 방해가 되는 편견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수요 자료가 계절적 변동처럼 판매 패턴에 대한 수요 자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량기법은 인과관계와 시계열의 결합 방법을 포함합니다. 추세선 분석, 유사 분석, 이동평균 추세 분석 등은 판매 자료를 분석하고 적합선을 찾는 기법이죠. 시계열 예측법은 과거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구조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예측 기법을 적용해서 과거의 구조나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장시켜서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기법은 수요 변화의 패턴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에 단기 및 중기 예측에 이용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단순평균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시계열 회귀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법은 과거의 역사적 수요에 입각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단기 및 중기 예측에 사용이 됩니다. 시계열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관측된 값을 의미하고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이 됩니다. 시계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본 1년의 과거 자료로 과거 자료 중 종속 변수만 고려를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별, 주별, 월별 판매량 등이 되겠죠. 시계열의 구성 요소는 추세, 계절적 변동, 순환 요인, 불규칙 변동 혹은 우연 변동 등이 있습니다. 유사 분석은 유사 예측으로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역사적 수요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신제품을 예측하는 기법이 되겠죠. 신제품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와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유사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를 역사적 유추법, 신제품이 과거 자료가 없을 때 이와 비슷한 기존 제품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때 판매 추세를 보고 신제품의 판매를 유추하는 것입니다. 신제품의 소요가 다른 제품의 소요와 유사하다는 기대 때문이죠. 신제품의 계략적인 판매에 이전 제품 계열 도입에 판매를 사용함으로써 유사 분석은 계열 확장에 적용하는 인기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평균 판매 곡선은 이러한 자료로부터 추정이 됩니다. 제품 수명주기 유추는 신제품이 기존 제품의 확장일 때 좋은 방법이 되죠. 일상적으로 구매되는 제품에 대해 수명주기 유추는 혁신 제품이나 비약적인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동평균법은 이전 판매 기간에 특정한 수만을 평균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이전 수요 기간으로부터 평균을 사용합니다. 이동평균 기간을 길게 할수록 우연 요인이 더 많이 상쇄되어 예측선은 고르게 되나 수의 실제 변화에는 늦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정적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 이동 평균은 확률 오차 영향을 제거해서 수요 시계열의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요의 계절적 변동이나 급속한 증가 또는 감소의 추세가 없고 우연 변동만이 작용할 경우에 이용하죠. 이것은 이동 평균을 통해 우연 변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단순 이동 평균법이 모든 자료에 동일한 가정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산출하는 것이나 가중 이동 평균법은 최근에 자료에 더 큰 가정치를 부여해서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평균값을 차기의 예측값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중치 합은 1이 되겠죠. 인과관계의 모형은 관심의 대상인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 관련 변수를 파악하고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귀 리그레션은 영국의 과학자 갈턴이 발표한 논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키가 유전적으로 직선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직선을 회귀직선이라고 명명하였죠. 아버지의 평균 키와 성리된 자식의 키를 비교한 결과 키가 큰 부모의 자손들의 평균 키는 그들의 부모보다 작은 반면 키가 작은 부모의 자손들의 키는 그들의 부모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전체 부모의 키의 평균으로 향하는 회귀현상 혹은 복귀현상이라고 하였죠. 즉 전체 키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 즉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특정한 현상과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을 이론적 근거나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설정하고 관측된 자료로부터 함수 관계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 분석 방법이죠.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규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가 변화된 기업의 순이익, 매출액, 부채 비율과 주가의 관계, 기업의 광고가 신제품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여름의 온도가 에어컨 매출에 미치는 영향, 원인이 독립변수가 되고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소득 수준이 되겠고 소득에 따라서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된다. 소득 수준이 독립변수가 되겠고 자동차의 판매가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순이익, 매출액, 부채 비율이 독립변수가 되겠고 주가가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또 광고가 독립변수가 되겠고 신제품의 매출이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여름의 온도가 독립변수가 되겠고 에어컨 매출이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회귀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귀분석에는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으로 결과가 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 X가 변할 때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귀분석은 결과변수, 즉 종속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원인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 종속변수는 특정한 현상을 나타내는 변수, 반응변수, 결과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변수는 X로 표시하고 종속변수는 Y로 표시하죠. 두 변수 간의 관계는 함수적 관계와 통계적 관계 등이 있습니다. 함수적 관계는 두 변수 X와 Y 관계에서 X값을 알면 정확히 Y값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지만 통계적 관계는 X값에 대한 Y값이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관계는 X의 일정한 값에 대해 관측되는 Y의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회귀분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측된 자료에서 이들 간의 함수적 관계식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계적 관계는 독립변수의 값이 하나일 때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값이 여러 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했을 때 독립변수는 고정되어 있고 종속변수는 확률적 분포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귀분석은 이와 같은 통계적 관계를 다룹니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차항을 최소화하는 회귀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회귀분석이 되겠죠. 회귀식을 선형으로 보고 접근할 경우 선형 모형, 직선이 아닌 경우는 비선형 모형이라고 합니다. 선형 회귀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비례적인 선형을 이루는 경우가 되겠죠. 독립변수의 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독립변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중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